부산 골목 끝에 있는 저녁의 등이라는 독립서점이에요. 이름부터 벌써 느낌이 오죠. 20살 사진 공부하다 잠시 멈춘 서화가 엄마의 오랜 친구인 수진 씨가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그리고 서점 묘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. 그 따뜻한 조명이라든가 책 냄새, 오래된 나무 향기 같은 거요. 네, 공간 묘사가 아주 탁월하죠. 이게 그냥 아늑하다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. 뭔가 세상이랑 딱 분리된 느낌. 다른 차원의 공간 같기도 하고요. 이런 공간 설정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관계의 어떤 특별함, 이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인물들의 내밀한 감정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만난 수진. 조용하고 단정한데 어딘가 좀 쓸쓸해 보이는 인물. 그녀가 서화에게 던진 첫 마디가 있잖아요. 서화는 생각보다 어른이네? 사진 계속해. 이게 그냥 격려 같기도 한데 어쩌면 서화라는 존재를 딱 어른으로 부르면서 자신과의 관계 설정에 좀 미묘한 영향을 주면 첫 단추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그 말이 단순한 칭찬 이상일 수 있어요.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경계? 그러니까 나이나 관계 같은 거요. 그걸 처음으로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인지 이 말이 서화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하잖아요. 그만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는 거겠죠. 바로 그렇죠.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. 서화가 카메라로 수진을 찍는 순간 빛이 박혔다. 그리고 경계선도. 이 구절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. 그 표현이 딱 와닿았어요. 빛이라는 건 뭔가 긍정적이고 매혹적인 이미지잖아요. 근데 동시에 경계선. 이건 넘으면 안 될 것 같은 금기의 이미지. 이 두 개가 동시에 바뀌었다는 거. 이게 이 관계의 본질적인 양면성. 그러니까 강렬하게 끌리면서도 위태로운 그 느낌을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 거죠. 사진이란 행위 자체가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해집니다. 그러니까 사진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죠. 이 이야기에서 사진은 그냥 뭘 기록하는 매체를 넘어서요. 인물이 세상을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또 감정을 어떻게 현상하는지 그 방식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즉, 서화가 수진을 찍는다는 건 단순히 그녀 모습을 담는 걸 넘어서 자기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를 정의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이후에 수업이란 핑계로 만나잖아요. 그러면서 흑백 인화지 위에서 손가락 스치는 장면? 수지는 손을 거두지 않았고 서아는 빼지 않았다. 이 짧은 순간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을 만들었다는 묘사. 이게 이들이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는 감정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네, 그 장면 정말 미묘했죠. 그리고 수진의 조언. 사람 찍을 때 눈을 찍어. 마음이 거기 있어. 이것도 그냥 사진 기줄 얘기가 아니에요. 나중에 서아가 사진 속 수진 눈동자에 비친 자기 어깨를 발견하는 장면이랑 연결되면서 이건 서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도,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을 향한 갈망, 뭐 이런 걸 상징하게 되는 거죠. 현상에게 잠긴 필름처럼 마음도 서서히 물들었다. 이 비유도 참 아름답죠. 이 감정에 얼마나 저항할 수 없이 천천히 하지만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딱 보여줘요. 감정 자체를 사진 현상 과정에 비유하는 것. 이게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. 와, 그렇게 듣고 보니 사진이라는 매개체가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. 그렇게 서로에게 감정이 깊어지면서 이야기는 3장부터 갑자기 좀 긴장감이 높아집니다. 바로 외부 세계와의 충돌인데요. 구체적으로는 서화 어머니의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죠. 네, 그 지점부터 갈등이 본격화되죠. 엄마가 수진에게 전화해서 네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하는 장면, 그 전화 받는 수진의 굳어진 표정. 이건 더 이상 둘만의 비밀스러운 감정이 아니게 되는 거죠.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 관계가 어떤 시선, 어떤 압력에 부딪힐지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바꿔놓죠. 길고 밖에서는 모른 척 해야 해. 이런 합의까지 하잖아요. 이 지점에서 수진의 대사, 너를 미성숙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. 서아는 또 나도 어릴 생각 없어요. 이렇게 받아치고요. 근데 이 대화가 참 뭐랄까 복잡하게 들려요.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 같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의 책임을 좀 피하려는 자기 방어 같기도 하고 이들의 인식이 정말 어른스러운 걸까요? 아니면 현실을 좀 애써 외면하는 걸까요? 바로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 지점입니다. 경계라는 주제가 여기서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거죠. 이 경계라는 게요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나이차, 엄마, 친구, 이런 사회적 역할, 이걸 넘어서요. 그건 윤리적 판단의 경계일 수도 있고
감정적 성숙도의 차이에서 오는 경계일 수도 있고, 또 무엇보다 강력한 사회적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까지 아주 다층적으로 작용하면서 인물들을 압박합니다. 네. 비밀스러운 만남은 이 경계들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행위잖아요. 근데 동시에 그 경계의 압력 때문에 관계는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죠. 그렇네요. 수진의 말, 미성숙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요. 겉으로는 서화를 위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 관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, 그리고 어쩌면 서화를 미성숙의 위치에 둠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이나 책임을 실적 자신에게 더 두려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반면에 서화의 외침, 어릴 생각 없다는 건 관계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가진 위험성을 충분히 못 보고 있는 미숙함의 반증일 수도 있고요. 결국 5장에서 어머니에게 딱 걸리는 장면, 내가 본 게 전부야. 는 이 모든 불안과 위태로움이 현실의 벽에 그냥 부딪혀서 깨지는 순간인 거죠. 그 발각되고 나서 상황 묘사가 진짜 숨막혔어요. 집에서 엄마한테 뺨 맞는 서아랑 같은 시각 서점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수진 모습이 교차되는 장면이요. 여기서 수진의 침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냥 죄책감 때문일까요? 수진의 침묵은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뭉쳐있는 걸 겁니다. 당연히 서아랑 그 어머니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있겠죠.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, 어쩌면 이 관계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체념, 또는 자기를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침묵일 수도 있고요. 네. 중요한 건 그녀의 침묵이 서아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상처나 어쩌면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죠. 이 침묵이 관계의 파국을 더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. 네, 그 침묵의 무게가 결국 두 사람을 6장의 마지막 만남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. 촛불 하나만 켜둔 어두운 서점에서의 대화. 이별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잔잔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죠. 아주 절제된 슬픔이 담겨 있죠. 수진의 오늘까지만 이 말로 시작해서 그들은 처음 흔들렸던 순간부터 엄마의 시선 그리고 책임이라는 그 무거운 단어까지 다 꺼내놓잖아요. 여기서 수진의 사랑이 다가 아니야 이 말이 참 결정적으로 들렸어요. 이 관계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별을 좀 정당화하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. 네, 그 대사가 관계의 본질과 한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죠. 서화가 목이 메어서 알아요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남은 감정이랑 이성적인 판단 사이의 그 간극을 너무 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지막 포옹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. 이 장면은 놓아주는 것이 과연 성숙한 사랑의 한 형태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냥 굴복하는 건지 질문하게 만들어요.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고 동시에 마음을 숨기지 않으려 애썼다는 구절 있잖아요. 이게 그들이 겪었을 내적 모순, 그 고통의 깊이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.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는 건 사회적 경계를 의식했다는 거고 마음을 숨기지 않으려 했다는 건 개인적 감정에 충실하려 했다는 거잖아요.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놓아줌을 선택한 거죠. 이 이별은 분명 고통스럽죠.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이걸 그냥 비극으로만 그리지 않고 관계에 내재된 책임을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, 즉 고통을 통한 성장의 과정으로 그리려는 시도가 보여요. 성장의 과정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하는 점이에요. 수진의 결정이 서하에게는 일방적인 통보나 또 다른 형태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. 이걸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. 어린이 되는 과정이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. 네, 성장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그런 복잡한 맥락을 짚어주시니까 더 깊이 이해가 되네요. 그렇게 이별하고 시간이 흐르고 7장에서는 서화가 사진 현상실에 있는 모습이 나와요. 과거의 기억들, 서가라단가 수진의 손등, 촛불 같은 이미지들이 붉은 조명 아래 현상액송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장면이요. 이 과정 자체가 마치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정리하는 어떤 의식처럼 느껴졌어요. 네,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. 그리고 그 사진들을 담은 봉투에 보관, 빛은 남는다. 이렇게 적는 행위.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
저는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랑 딱 연결된다고 봅니다. 사진 현상 과정.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서화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재구성 과정. 이걸 은유하는 거죠. 아, 기억의 재구성. 네. 아팠던 기억, 상처로 얼룩진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그 빛나는 순간들. 즉, 긍정적인 경험이나 감정들을 따로 분리해서 간직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. 빛은 남는다는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걸 자기 일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럼 친구 지호가 해준 위로 마르면 더 선명해질 거야.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지금 당장은 아프고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좀 마르고 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는 그런 격려. 동갑내기 친구의 등장이 서아에게는 좀 현실적인 위안도 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도 열어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. 과거에 강렬했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전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정확해요. 지호의 말은 사진 현상 과정에 빗대어서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, 그리고 시간의 치유력을 이야기하는 거죠. 과거에 강렬했던 관계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현재를 막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선명해진다는 표현이에요. 흐릿했던 감정들이 정리되고 과거의 의미가 다시 해석되면서 비로소 객관적으로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겠죠? 네. 봉투에 적힌 빛은 남는다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. 과거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아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8장. 몇 년 뒤 서하랑 지호의 결혼식 장면입니다. 엄마가 서하 넥타이 매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아, 과거의 갈등이 이제 봉합됐구나 짐작할 수 있었죠. 그때 하객석 두 편에 조용히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나타나요. 좀 예상치 못한 등장이었어요. 네, 갑작스러웠죠.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수진이 다가와서 짧게 축하해 서하 이렇게 인사 건네고 악수 청하는 장면.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을까요? 서하는 어떤 표정이었을지, 수지는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지 참 상상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렇죠. 많은 감정이 교차했겠죠.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수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으로 장면은 마무리되죠. 이 재회 장면은 의도적으로 많은 걸 좀 생략하고 여백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. 그들의 감정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이걸 읽거나 듣는 즉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죠. 아, 여백의미 같은 걸까요? 네, 그럴 수 있죠. 아마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가능한 담담한 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. 중요한 건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제는 멀리서나마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했다는 점이죠.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과거의 한순간에 딱 포착하듯이 이들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 안는 서하의 마지막 독백이 나오죠. 사랑은 붙드는 용기이면서 때론 놓아주는 용기라는 것. 그리고 정말 오래 남는 건 어둠을 지나 비쳐 들어오던 그 한 줄기 빛이라는 것. 이 구절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딱 집약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조금 감상적으로 들렸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쭉 듣고 다시 보니까 그 의미가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. 네, 그 독백은 지나온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깨달음을 담고 있죠. 사랑이라는 감정의 이중성, 붙잡으려는 열망만큼이나 때로는 관계를 위해 혹은 상대를 위해 놓아주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시간이라도 그 안에 존재했던 긍정적인 순간, 즉 빛으로 기억될 수 있고 바로 그 빛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런 성숙한 인식을 보여줍니다. 네. 이건 과거를 단순히 잊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현재의 삶 속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죠.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빛이라는 상징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주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. 빛에 관한 연가, 발췌본을 통해서 금기시드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한 관계의 시작과 끝,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아주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. 빛과 사진이라는 그 매혹적인 상징을 통해 그려진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변화, 또 경계를 둘러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와 그 무게,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아점을 통해 얻게 되는 성장의 다층적인 의미까지
함께 탐구해 볼 수 있었어요.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관계와 기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, 정말. 그렇습니다. 이 이야기는 그 금지된 사랑이라는 좀 자극적인 소재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요. 그 이면에 숨겨진 개인의 복잡한 내면 풍경, 또 관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책임의 무게,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어떻게 소화하고 자기 일부로 만들어 나가는지,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. 아마 이 이야기를 접하신 당신 역시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깊은 여운 속에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 안에 강렬한 개인적 욕망과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, 혹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감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? 그리고 때로는 지독히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조차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빛으로 남게 만드는 힘,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이 이야기 속 서화처럼 당신의 삶에서 어둠을 뚫고 비쳐 들어왔던, 그래서 유독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빛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?